네, 첫 번째 사연은요. 내연녀에게 재산을 모두 넘긴 아버지. 네, 장례식은 자식들과 내연녀 중 누가 치러야 될까? 진짜네. 네,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딸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. 네. 14년 전 A씨의 아버지는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후 자식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하는데 네. 그러다 얼마 전 A씨는 아버지가 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이고. A씨는 임종 직전에 다다른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장례라도 치러드리려고 알아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는데요. 네. 아버지가 얼마 없는 재산을 내연녀에게 다 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. 보험금 수익자까지도 내연녀 앞으로 들어서 사실상 자녀들이 상속받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. 와,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연락도 안 하다가 그마저 있는 재산도 내연녀에게 다 줬다. 자식 입장에선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시더니 네. 마지막까지 똑같구나. 아, 이렇게 해서 실망감이 들었다고 하는데 네.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긴커녕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싫어졌다고 하는데요. 아하.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내연녀가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왜 자식이 돼서 그 아버지 장례를 왜 안 치르느냐? 네. 라고 이제 A 씨를 다그쳤다고 하는데요. A 씨의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장례식을 굳이 치러줘야 하냐, 장례식을 굳이 뭐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이제 공감하는 한편 지금 장례식이 문제냐, 상간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부터 빨리 해라라면서 상속에 대한 권리를 찾으라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내연녀한테 다 넘겼다고는 하지만 네. 그래도 자식이 상속받아야 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래서 뭐 유류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그러면 일단 장례식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연녀는 자식들에게 왜 아버지 장례식을 안 치르냐고 다그쳤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내연녀가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이 내연녀가 굳이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그치느냐 딸한테라고 네. 하면은 이 장사법에 보면요.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 연고자가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우자, 그리고 배우자.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, 그다음에 손자녀와 조부모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신은 이 순위에서 한참 밀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. 아하. 네, 본인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니까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빨리 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라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것 같아요. 여기 우리 법조계의 박해일, 우리 강평신 변호사님께서 박해일 같습니까? 네, 박해일? 많이 비슷하죠.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순위를 매긴 건 좋거든요. 네네네. 근데 그 순위에 내연녀는 없잖아요. 아, 그러면 그렇죠. 내연녀는 장례를 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러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법조문에 내연녀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.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상 맨 마지막 번에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혼 등이나 이 혈연의 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례를 주관을 할 수는 있게 되는 거죠. 순서에서는 밀릴 수 있지만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건에서는 사실 연고자, 즉 딸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연고자가 아예 없는 사망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네, 무연고자 그러죠. 네, 무연고자라고 합니다. 그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장사법에서 그러면 장사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러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시장이나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장례 주관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건에서 딸이 없었다라고 하고 이 아버지가 무연고자이고 무연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내연녀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자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네네.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. 자, 그렇다면 법조계의 김태리 씨. 내연녀는 이제 앞에 순서를 쭉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오면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, 김태리 씨? 네, 법조계의 김태리 답변 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런 상으로는 가능한데요.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일단
기다려야 돼요. 아까 이 강 변호사께서 시시나 유고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까지 순서가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. 네네. 법 조문에 보면요. 가, 나, 다라, 마바, 사, 아 8번째 순이에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연고자들에게 의사를 다 일단 확인을 해요. 행정 절차적으로. 네네. 다 확인을 해서 장례를 주재할 수 있느냐, 주관할 수 있느냐 확인을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난관. 일단 그때 동안 장례를 못 치르고 안치를 해놔야 되잖아요. 기나긴 안치 기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보통은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아목 순서까지 오는 8번째 순서까지 오는 그 시간이요. 대략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. 그동안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안치 기간을 지났다. 그래서 나에게 차례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소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서 내가 이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과의 사망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지자체에 설명을 하고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는 건 사실 재판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 자료들, 뭐 사진들이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류로 만들어서 내야 될 텐데 그런데 담당 주무관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재량에 달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난관이 기본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는 돈 문제도 또 그 무시할 수 없는 난관인 것 같은데요. 비용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에는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시신을 안치해야 되는데 그 안치소의 보관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하루 평균 안치에 드는 비용이 1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 한 달이면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 넘게 기본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례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장례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유품 정리는 또 돌아가신 분 재산에서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아까 강 변호사께서 장례 주관자에 대한 법이 새롭게 개정이 돼서 지위가 부여가 됐다라고 했지만 장례 주관자가 생겼다는 것도 사실은 그 이후에 뭔가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이지 연고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 이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간과 비용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사연에서도 내연녀가 마지막에 유골만 인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랬군요. 다그치듯이 장례를 치러야 된다. 듣고 보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.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가족은 오랫동안 비극이었겠다. 아버지는 애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그렇죠. 거기다가 또 내연녀와의 관계도 있고 재산까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.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예를 다하고 싶지만 속상한 마음에 장례 안 치르고도 싶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. 그런데 아버지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일이 그래도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남은 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. 자식인데. 제가 너무 화가 난 건가요? 입장에서는. 네.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하고요. 그 유류분 말씀하셨는데 뭐 유류분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증여를 해버렸다라는 부분과 이제 보험을 이제 피보험자를 내연녀 앞으로 해가지고 드러났다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제사를 누가 치르는지에 대해서도 별 상관이 없이 법적으로 최선으로 보장되는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몇몇 가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. 그 내연녀한테 한 증여가 있잖아요. 이거는 아버지가 제3자한테 한 증여란 말이에요. 네. 이러한 증여는 상속 개시 이전에 1년간에 있었던 그 증여에 한해서만 우리가 유류분을 산정을 하는데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. 이 망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한테 증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내가 죽고 나서 내 상속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거야. 침해하는 거야 라는 거를 서로 알고서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의 산정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나를 한 번도 돌보지 않고
했는데 누군가한테 다 이렇게 증여를 해버렸네 라는 거를 사망 전에 알고 있었어요. 이 자식이. 근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 내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겠지 소송으로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지나버렸어요. 그러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. 아, 기간. 네. 네. 그래서 무조건 기간이 1년이 되는 이전에 하셔야 되고 근데 진짜 몰랐어요. 두 번째 경우는 몰랐습니다.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3자한테 다 증여를 하신 걸 몰랐어요. 몰랐어. 근데 한참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 한참 뒤에 알았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떡하지? 1년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?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 내가 안 날로부터 또 1년 내에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나는 이 두 가지 방법 내만 하면 되는 거네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어버렸으면 이제 아무것도 그건 안 되는 거야. 10년까지는 안 그러니까 돼.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, 소송상의 유류분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유류분 관련해서 소송하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겠는데요. 한두 개가 아니네요. 네.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막 복잡하겠어요. 변호사 선임하면 돼요. 박혜희 씨하고 김태리 씨. 오래 걸릴 것 같아.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사연 가보죠. 네. 네.